아니, 우선은 발표가 너무 완벽했고, 마치 그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것처럼 정리가 조직이 모두 잘 돼가지고요. 사실은 뭐 특별히 덧붙일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조금 자세한 정황, 인간적인 주변 뭐 이런 거, 그런 걸 좀 덧붙일 게 있다면은, 제 생각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일이 있어요. 그 선치인께서 정치인으로 크게 성공할 만한 자질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너무 자기를 이렇게 숨기고, 자기를 셀프 이페이싱하고, 자기 역할 같은 걸 낮추고, 그러는 게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일 국교 정상화 같은 거는 거의 전국적인 저항이었거든요. 그때 박정희 정부하고 그 주변 빼놓고는 함석헌 선생, 이런 분들 민주화 추진하는 사람들, 전체 학생들, 교육계, 이게 전반적으로 저항하는 저항이 심했으니까, 그때 그렇게 그걸 거슬리는 얘기를 해가지고는 자기 정치 앞날에 완전 좋을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옳은 것 같지도 않고, 내 생각에는 그때. 그런 거를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결국 자기 앞에 정치적인 진로를 멈춘 셈이죠. 그 때문에.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은, 국교 정상화 없이는 경제 개발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자본이 있는가, 우리가, 기술이 있는가, 뭐 시장이 있는가, 훈련된 노동력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이, 그렇지만 근대화 하려면 산업화해야 한다 하는 건 지론이었고, 원래 자기도 토지 자본 출신이지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토지 자본을 빨리 산업 자본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농지개혁 시작할 때도 자기 친구들도 모두 지주 출신들이 많은데 집에서 열심히 그를 설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당신네들 지금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무슨 보조금을 주고 토지를 수용한다고 할 때 빨리 여기 찬성해야 한다. 이거 저항했다가는 당신네들 땅 쥐고 죽는다. 그 땅에서. 왜 그러냐면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고, 실상은 농민들의 불만도 많았어요. 그리고 산업을, 토지 경제를 산업화 경제로 바꾸지 않으면 나라 앞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설득하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자기 이익을 희생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한다. 그리고 본인도 2대 국회 때 출마할 때 보면은 자기 직업을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기업을 했어요. 전주에서 종이 만드는 회사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물론 실패하고 다른 일이 바쁘고 그러고, 토지 그거 하던 분이 기업하기가 또 힘들죠. 그리고 그때 또 미국에 장기 여행을 가가지고 2대 선거 시작하기 1개월도 못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하기도 사실 1개월도 선거운동을 못 했을 거예요. 돌아오고 관심이 그런 데 있어가지고 저걸 못 해가지고 2대 때는 실패를 했었죠. 근데 제 생각에 제가 생각하는 정치에서 성공하는 스타일이나 성공하는 방법하고 좀 너무 어긋나가지고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본 일이 있어요. 정치인으로 성공할 자질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왜 정치에 들어갔습니까? 공부를 하든지 학자가 되든지 아니면 애당초 기업가로 나서든지 그러지 사업을 하시든지 그랬을 텐데 대답이 뭐냐 하면 그 세대 때 자기 10대 말 20대 이때에 지배적인 생각이라는 건, 지배적인 정서라는 거는 뭐냐 하면
나라 뺏긴 거에 대한 원한이었다. 나라를 어떻게 하다 이렇게 쉽게 뺏기나. 그리고 평소에 자기네들이 일본을 그렇게 높이 생각한 게 아니라 일본은 우리보다 한 수 아래 우리가 뭐를 가리키는 그런 나라로 생각한 게 갑자기 그렇게 부상을 하든지 우리나라를 자기 식민지로 하고 마치 뭐 우리나라를 가리키려 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세대의 전반적인 생각은 정치였다고.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는 그거였다. 그 일본 유학을 가기 전에는 10대 말까지 거의 그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어떻게 와세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근데 선진뿐만 아니라 그때 유학생들이 되게 공부들을 잘했어요. 근데 그거 어렵잖아요. 일본인들도 와세다 들어가기가 그게 쉽지 않아요. 와세다 개요 들어가기가. 어떻게 들어갔냐고 그랬더니 그런 게 모두 다 일종의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보다 우리가 낫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일종의 정치였다고 그래요. 정치에 그렇게 몰두하게 된 게 그 세대의 일반적인 저거였지. 자기도 만일 그게 나라가 정상적이었고 그렇다면은 아마 정치 안 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그 정치인으로서 특이한 면이 그런 면이 있었고 아마 그 지역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이 지역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는 영국 의회 정치 영향이 크지 않았나 몰라요.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 영국 선거는 아직도 소선거제잖아요. 존 스튜어트 밀이 그 지역 대표 의원은 지역의 대사가 아니다. 그러고 대사가 돼가지고 지역의 의회를 돌보러 중앙에 진출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영향을 강하게 받지 않았나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고 이제 독립은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막상 저게 없었어요. 독립운동을 한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어떤 일부는 뭐 왕정을 복구한다는 그런 뭐 근왕파도 있었고 공화제로 나가야 한다 하는 게 이제 지배적인 좀 공부하는 사람들 생각이었는데 그러면은 공화제로 나간다면 뭐를 해야 하는가.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무슨 뭐 제일 그때 아주 첨단적인 그런 인기를 끈 거는 역시 마크시즘 같은 거고 일본 학계도 그게 강했다고 그래요. 되게 마크시스트가 된 사람들이 일본 유학한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유학에서 마크시즘 강의를 듣고 그러고 돌아오는 그런 일본의 가장 선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크시즘 영향이 강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상 독립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은 뭔가.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레이즘은 뭔가, 그걸 가지고는 상당히들 모두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소련 혁명을 직접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굉장히 큰 계기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서 본 거는 완전히 좀 생각하고 달랐다. 가장 큰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아까 윤 교수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여긴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거를 한두 명 모르는 재판을 거쳐가지고 뭐 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람을 뭐 숙청을 하든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무리로 200명, 300명을 한꺼번에 그냥 없애버리고 이건 너무하지 않는가. 이래가지고는 좋은 정치 질서라고 할 수가 없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면 볼셰비키들 대답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앞으로는 엄청나게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인간 소외가 없고 착취가 없고 완전히 자유로운 세상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 희생이 따라야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희생을 하는 사람은 희생을 집행하는 사람은 괜찮을지 몰라도 당하는 사람한테는 참 심각한 문제죠. 유명한 볼셰비키 이런 사람들도 그런 얘기한 일이 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같이 혁명을 한 볼셰비키들도 대부분 숙청을 당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볼셰비키 한 명이 사실은 볼셰비키 정당이 두 군데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볼셰비키 정당사에 있고 나머지 반은 감옥소에 있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숙청을 했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되고, 그게 첫째고, 둘째는 뭐냐 하면, 인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원형 씨 전기에도 나오는데, 빵에다가 그런 걸 섞어요. 톱밥, 그런 걸 섞고, 흙 같은 걸 섞어가지고, 그걸 섞으니까 밀가루를 조금 넣고, 그런 걸 넣어서, 그러니까 빵이 어떻게 되겠어요? 돌덩이 같아가지고, 빵을 갖고 와서 나눠주는데, 이렇게 부질러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도끼로 패더래요, 그거를. 여원형 전기에 나와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뭘 안 주더니 이렇게 들고 와서, 장작을 들고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도끼로 패더래요. 패서, 불 살려나 그랬더니 아니라고 빵이라고 먹으라고 주더래요. 근데 깨물기가 힘들 정도로. 근데 그것도. 예. 근데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위장 장애 같은 게 생기겠죠, 뭐. 근데 아무튼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도 이거를, 어떻게든지 민생을 좀 돌봐야 하지 않냐.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엄청난 저거를, 만드는 건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희생을 다 표해야 하지 않냐. 그러니까 희생을, 조직하는 사람은 좀 괜찮을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심지어는 선친의 생각은 이건 중세 때 완전히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쉽게 그냥 고문도 하고 죽이고 화형도 하고 그런 사람들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근대가 아니라 중세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그런 얘기 했다가는 그냥 당장 또 쏴 죽인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3번이나 위협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쏴 죽인다고. 왜 그 얘기를 해? 3번이나 총살당할 뻔 했다고 그래요. 토론을 조금만 하다가. 그리고 이제 너 지주 출신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지주도 유용하다. 당신네들이 아마 토지를 전부 수용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똑같이 놀아주면은 그 다음에 다 잘 살게 될 것 같이 생각하냐. 그렇다. 근데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냐? 있냐? 그랬더니 없다. 농사 지어본 일은 없다. 그래서 설명을 했대요. 사회가 산업화되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농사 같은 걸 잘 돌볼 수 있는 형편이면 지주가 필요 없다. 당연히 그 단계에서는 지주는 없어져야 한다. 그 전에는 땅만 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농사를 안 해본 사람들이다. 농사를 지려면 토지를 항상 개량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2, 3년 농사 지으면 토질이 박해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생산성이 확 떨어져 버린다. 사람들이 기근이 날 거다. 당신네들이 농사하면 대규모 기근이 날 거다. 두고 봐라. 정말로 대규모 기근이 났어. 두 번째는 뭐냐면 종자를 항상 개발하지 않으면 종자가 퇴화돼 버려가지고 똑같은 종자를 심으면은 그 다음에는 생산성이 떨어져 버린다. 그것뿐인가? 농사를 지려면 관계가 필요하다. 저걸 끌어들여 와야 해. 물을 끌어들여 와야 하고 병충해를 막아줘야 하고 관계를 저걸 짓고 이거를 국가가 다 잘 돌볼 수 있는 형편이면 지주가 필요 없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주가 그걸 하지 않으면 소작인들이 저걸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상황에서 만약 국가가 전부 토지를 해가지고 소중하게 똑같이 놀아주면 엄청난 대규모 저게 날 거다. 그런데 방법은 뭐냐? 빨리 산업화 해가지고 이런 게 필요 없어진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경제학자들이 잠재 실업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인구는 많아요. 산하 제한 같은 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소작인 가정에 아들이 7명이 있고 부인이 있고 그렇다면 9명이 엄청나게 죽어라고 온종일 일을 해요. 일을 하고 나서 수학을 가정에 거두면은 그걸 갖고 1년을 못 살아요. 그걸 잠재 실업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몇 명은 굶어야 해요. 그러니까 뭐 별별 걸 다 거기다 뭘 섞어서 먹든지 뭐 아니면 이제 도시로 무슨 품을 팔러 뭐 식모나 무슨 가정부나 이런 걸로 가야 하고 그러고 영국에도 보면은 그 시대 보면은 영국 사람들 가정부 고용률이 한 40% 돼요. 그거밖에는 근데 산업화되면서는 이제 그거 필요 없고 산업화가 되면은 가정부가 공장으로 가면서 민주화가 시작돼요. 왜 그러냐면 가정부들은 정치 세력이 아닌데 공장에 들어간 세력은 정치 세력화할 수 있어요. 노동조합도 만들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산업화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중에는 지주가 농지를 돌볼 수밖에 없다. 소작인한테 농지를 나눠줬다가는
기근이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신네들은 이제 소설에 보면 못된 지주만 있지만 다 지주가 나쁜 건 아니고 적어도 자기 소작이니 굶어 죽지는 않게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그 최저 생활은 보장을 해줘야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논쟁을 하면 논쟁이 안 된다, 완전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거의 합리적인 정치 이론가라기보다 거의 종교적인 열정에 떠들어가지고, 뭐 훌륭한 면도 있지만 그 훌륭한 면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뭔가, 그러면 앞날이 또 제일 첨단적인 진보적인 사회가 이렇다면은 대안은 뭔가 하고 돌아와서 이제 안도산 선생한테 소련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안도산 선생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독립을 바로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학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품도 좋아야 한다. 인품이 그렇게 험악해 가지고 혁명을 한다고 그래서 사람이나 막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저게 안 되지 않는가? 그러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러면은 그게 이제 흥사단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친역이 사진에 나온 거를 보면은 그때도 임시정부 내에서도 관서파, 기호파 이렇게 나눠 있었는데 선친은 호남 출신인데도 관서파 쪽이었어요. 안도산 쪽에 기독교 뭐 이쪽에 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일 선진국인 영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저걸 해봐라. 그리고 그거를 좀 주선해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안도산은 기독교 뭐 이런 걸로 저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영국 유학을 주선해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영국 제도에 흠뻑 빠진 게 말하자면 신사도였어요. 신사도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마추어 스포츠맨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엄청나게 경쟁을 하는데, 상대방하고 경쟁을 하는 주된 목적이 좋은 경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높고 수준이 높고, 그리고 규칙을 지키고, 그래가지고 패배를 하더라도 좋은 패배를 하고 승리를 하더라도 좋은 승리를 할 수 있는 이 아마추어 스포츠맨십이 신사도하고 제일 가깝고, 그 당시 영국 사회 전부를 지배하는 거는 어떤 정치 노선을 하건 간에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어떤 목적을 하건 간에 근본적으로 이런 원칙에 의해 가지고 저게 되더라. 그래서 제일 강한 인상을 받은 게 그거였대요. 엄청나게 선거전을 심하게 했는데 서로 막 비방을 하고 저걸 하고 그러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투표가 끝나고 승자가 결정하니까 진 사람이 먼저 이긴 사람한테 가서 악수를 청하고 축하를 하더라. 선친의 얘기를 You lucky devil, 이 친구 운도 좋다 그러고 악수를 하고 그러더라. 그걸 보고 정말로 그냥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정체를 할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 근세조선 500년, 이거는 근세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을 유지했더라면 세계 역사상 어느 왕조보다도 중국이 그렇게 유지한 일이 없어요. 500년 유지한 왕조가 없어요. 근데 이랬으면 굉장히 우수한 제도인데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상대방 정적이라는 거를 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는 완전히 좋고 상대방은 완전히 나쁘다. 그래가지고는 권력을 잡으면 다 쳐서 없애는 거예요. 죽이든지 뭐 저걸 하든지 재산도 다 뺏고 심지어는 부녀자까지도 데려다가 종으로. 참, 이건 아주 야만적인 그런 건데 영국은 전혀 그런 게 없더라. 상대방하고 치열하게 싸워도 딱 결정이 나면은 페어한 결정이 규칙을 지켜가지고 승패가 결정되면 승자한테 축하를 할 수 있는 이런 저게 그렇다. 근데 이게 뭐 어떤 정파도 마찬가지예요. 정파도 마찬가지인 게 영국 보면은 선친이 얘기하던 것 중에 하나가 공산당들도 참 많는데 이 공산당들도 그냥 무조건 뭘 때려 부시자 없애자 이게 아니더라 보니까. 그리고
그 보수 쪽도 공산당을 그렇게 그냥 나쁜 놈으로 하고 생각을 안 하는 거다. 그래서 마운트 바텐이라고 아시잖아요. 에리자베스 여왕의 숙부인데 해군이었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때 자기 그 고문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조셉 리담이라고 막시스트예요. 공산당 당원이었어요. 그거를 자기 정치 고문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는 참 그 미국의 약점이 공산당한테는 그냥 무조건 이거를 거의 그 종교적인 그런 그 신념을 갖고 그 반공산주의를 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것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그런 조셉 리담은 한국 전쟁 때 북한에 많이 왔어요. 북한에 와가지고 그 미국 많이 비판을 하고 북한이 전쟁 시작한 거 이런 거 같은 것도 다 소련 편을 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그 마운트 바텐 같은 왕족 정치 고문을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영국 쪽에 많이 빠지고 그 미국의 그 지도력 같은 데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잘할까 그러는 점이 있고 그 개인적인 그 정치인으로서는 모자라는 게 많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요. 정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자라는 거 하나가 이제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된다.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길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그 정치 현실에서 자기를 많이 알리고 저거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안 하고 프라이버시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가족들은 자기 정치 활동 같은데 개입을 못하게 그렇게 막고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런 점 같은 것들이 그리고 말하자면 그 점에는 좀 전통적인 게 있지 않나. 수신 명명덕하고 그러니까 밝은 덕을 수련을 해서 수신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주 인성 같은 걸 닦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정치에서 그런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해가지고 천하를 이제 잘 운영한다 이런 그런 게 강하게 아마 전통적인 그런 게 있고 또 영국에 가서 의회 제도가 그렇게 신사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거를 보고 상당히 저걸 받았겠죠. 그 영향이었는데 한국 정치 풍토에서는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은 아니지 않았나. 본인 생각도 만약 일제 침탈이 없었으면은 자기 저거 하지 않았겠는가. 학자가 되든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자손들이 정치하거나 그런 데 나서는 거에 대해서 좀 별로 그렇게 찬동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좀 더 큰 영역, 학문 같은 거는 그냥 엄청나게 큰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런 데 도전해봐라. 제가 한번 대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다 고시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해볼까 그러고 재밌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서 그 책을 마련해가지고 갔더니 선친이 그걸 보고 무슨 책들이냐 그래서 고시 공부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거보다는 공무원 같은 거 하는 것보다는 학자가 되면 공무원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렇던데 학자가 되면 엄청나게 큰 세계가 있다. 일생 동안 그냥 넓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잘 생각해 봤더니 그럴듯해서 고시 공부를 때려쳤어요. 근데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학문의 세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비교적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고위공직자 어쩌다가 우연히 그거는 지금. 저도 이제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사실 가장 궁금했던 건 이 3.1 운동 세대의 대표 주자거든요, 백봉 선생이. 그때 죽산도 그렇고 되게 3.1 운동에서 엄청난 인재들이 그렇죠. 분출해 되는데 근데 대부분 3.1 운동 세대는 사회주의자가 돼요. 그렇죠. 그 시대 트렌드가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근데 백봉 선생은 그리고 지주 출신 중에서도 사회주의가 되는 사람도 많아요. 지주 아들 중에서도. 그렇죠. 백봉 선생은 사회주의자가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자가
의회 민주주의자가 된 셈인데 그렇죠. 이제 왜 그런가? 이제 그게 가장 궁금했는데 이제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특히 원동 피압박 민족 대회 예. 거기에 참여한 게 이제 결정적인 거기서 토론하다가 3번이나 죽을 뻔했다. 말 안 들으면 쫓겨낸다. 이제 이걸 보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얘들하고. 그다음에 영국 유학. 영국 유학 가서 실제로 선진적 그 당시 영국이면 뭐 전 세계 최고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 그렇죠. 그거를 경험한 게 결정적인 요인이었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여기 두 분이 얘기하셨지만 왜 도산 안창호랑 가까워졌나? 왜냐면 이 남한 사람이고 이 호남 분이기 때문에 이승만의 그 기호파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도산은 북한 말을 쓰는 사람이었고 북한 사투리 쓰시는 분이었고 인맥도 평양 중심으로 이렇게 그렇죠. 북한에서 활동한 기독교라든가 미국 이민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인맥이 형성되는데 상해에서도 근데 왜 도산 쪽과 가까워지셨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아까 기독교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어떤 특별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잘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 활동 자기가 잘하고 자신이 있고 또 그 능력이 있는 그런 분야죠. 그걸 통해 가지고 독립을 추구한다 그랬고 이제 김구 선생은 그거하고 좀 다르게 이제 활발한 뭐 투쟁을 통해 가지고 실력 투쟁을 테러리즘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투쟁을 벌여 가지고 독립을 추구하겠다 그러는 거였고 안도사는 뭐냐 하면은 조만식 쪽하고 통해요. 그러니까 산업진흥운동 그걸 했었죠. 국내에서.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한다. 실력이 뭐냐? 학문도 있어야 한다. 지식도 있어야 하고 인격도 사람이 훌륭해야 한다. 인격 그게 이제 흥사단 같은 거죠. 선비 옛날에 선비 그거를 해야 한다. 산업 돈도 있어야 한다. 그게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안 돼. 경제도 잘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조만식 같은 분이 그 진흥운동을 했었죠. 산업진흥운동을 그것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뜻만 갖고 테러를 한다고 그러면 테러 한다면 반동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뜻을 저거 하는 거는 훌륭하지만은 반동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압박하고 그런 게 더 정당화될 수도 있고 외교를 한다 그러면 언제 너무 막막하지 않나. 그럼 이제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그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지적인 실력, 뭐 도의적인 실력, 경제적인 실력, 산업 실력 이런 것 같은 게 다 돼야 한다. 그쪽에 그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설득된 거 아니었나 싶어요. 안도선과 먼저 대화를 해보고 그렇죠. 유연한 철학에 그래서 그 그룹 사진 찍은 것도 보면 안도선 쪽하고 찍은 게 항상 그 원자리에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혹시 따로 하신 게 있으면 기억이 나는지? 왜냐면 거의 동시대를 탄 라이벌이니까.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이승만에 대해서는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하는데 그 아집이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게 없다.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반대하면 그냥 엄청나게 그걸 싫어하고 좀 상해 때 선친하고 좀 나쁜 관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그리고 아마 이승만 박사도 선친이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승만 박사 보기에는 이제 안창호 부하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마 그 둘이 서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도 이승만 박사하고는 반대 쪽이었는데 그 능력을 인정한 건 있어요. 일을 막 추진하는 그런 능력 같은 게 있고 고집을 세고 어쩌면 건국 과정 이런 데서는 오히려 그런 자질이 훌륭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오래 리더십에 두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다. 근데 이거는 저거 한 건데 선친하고 개인적으로 좀 선친이 불신을 하게 된 게 조부님께서 늘 돈을 보내주셨대요, 상해로. 근데 교회 저걸 통해 가지고 근데 교회 돈이 이승만 박사한테로 간대요. 선친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잘 안 줬대요. 그거는 뭐 야사인데 근데 가서 만나면 다들 돈이 궁색한 편인데 선친은 이제 돈이 좀 저거 했는데
근데 그 가면은 만나면 돈 필요하냐 하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예 필요한데 좀 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안 주고, 그러고 한참을 몇 차례를 그랬는데 한참을 지난 다음에서야, 몇 달이 지난 다음에서야 선생님한테 돈이 있다고 주더래요. 이상 박사가. 그래서 아니 왜 그때 빨리 안 주고 그랬냐, 그래서 아니 필요하냐 하고 물어보고 그러지 않았냐,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주셨냐고. 그러면은 내가 좀 갖고 있다가 필요해서 좀 그러니까 아니 좀 이게 둘 사이에 개인적인 신뢰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한두 차례 해주신 일이 있어요. 돈 가지고 그렇게 오면 바로 전해주지 않고 아니 중간에 인마이 포켓 많이 했겠죠. 아마 사고도 많이 났겠죠. 무슨 그런 불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예.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있을 때도 독립운동 자금 다 자기 주머니로 넣고 상해 안 보내주고 유명하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도 귀국하신 다음에도 돈을 잘 챙겼어요. 돈을 부자들 가까이 하고 돈을 잘 챙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또 필요한 자질이죠. 돈을 챙길 줄 알아야죠. 돈을 잘 챙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불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 아주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50년 3월에 스니키 선생 선친하고 또 한 번 견미 사절단으로 보냈는데, 그때 이제 북한이 전쟁을 시작할 것 같으니까 그때는 또 선친 보고 가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떠나기 전에 경무대에 인사하러 들렸는데 셋이서 그때 그러더래요. 여기 나이원이 가는데 나이원 부자니까 돈 좀 많이 가져가서 쓰라고 그랬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친이 한국 돈은 많은데 미국 돈이 없으니까 미국 돈 좀 주십시오. 그러고 그랬더니 안 주더래요. 웃고 안 주고. 근데 없었어요. 이승만 박사도 돈이 그렇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그럴 때는 선친을 써야 한다 하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굉장히 실망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오셨을 때게 그때 미국에 대해서 불신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를 진지하지가 않고 매사를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고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농담으로 받고 그런다. 사람들이 플리펀트 하다고 하는 영어 단어가 기억나요. 아직도 플리펀트 가볍게 그냥 농담으로 돌리고 자신 걱정 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특히 에치슨한테 대해서 좀 원하지만 예, 그 사람인데 가서 했는데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더라고. 메가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이해하는 척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메가드도 견식이 너무 짧고 그리고 에치슨은 거의 에치슨은 아시아를 온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유럽에는 그냥 번개가 다녔는데 유럽 중심주의고 이쪽을 별로 등한히 했다가 이게 그러고 나서 되게 당했죠. 한국 전쟁이. 돌아와가지고 엄청 걱정을 하더라고. 4월 달에. 근데 4월 달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5월 선거였으니까 거의 선거운동이고 거의 거기다 정신을 안 쓰고 전쟁이 곧난다고 그랬어요. 곧날 거다 전쟁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고 평소에 그런 얘기 우리하고 안 하는데 같이 식사 같은 거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고. 근데 무슨 방법이 있나? 방법이 없고. 그리고 결국 6.25를 맞게 두 달 뒤에 바로 저겠죠. 그러니까 6.25 당시에는 서울에 계셨던 거예요? 서울에 있었죠. 피난하셨겠네요? 피난 갔어요. 마지막 서울 떠나는 마지막 열차였어요. 근데 어떻게 탔는데 정부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방송 나오고. 근데 이제 전황을 보니까 도저히 저게 안 된다. 그리고 정부가 이미 달아났다는 걸 알고 빨리 달아났죠. 빨리 달아나는 서울역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냥 운이 좋게 떠나는 마지막 열차, 보고 떠나고는 열차 끊겼어요. 그거 타고 달아나서 간신히. 아니었으면 우리 선친이야 물론 잡혀가고 재원 의원이니까 북한으로 당연히 잡혀가든지
숙청당하든지 했을 거고. 야, 지주다, 인민재판이다, 이러고 이제. 그래도 빨리 달아나는 게 참, 빨리 달아나는 게 잘했어요. 그래도 그렇죠. 한국 전쟁 때 그래서 선치는 정부 따라가지고 부산으로 가고 우리는 먼 외가 친척 거기 의지해가지고 살았어. 그 나중에 제가 그때 그걸 조그만 책으로 하나 쓴 게 있어. 한국 전쟁 때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거를. 근데 그래도 어떻게 뭐 가족이 큰 저거 없이 큰 변당하는 거 없이 그러고 그 제일 큰 형이 그때 무슨 그 내무부 근무를 했는데 떠나면서 그 생각이 나요. 자기 권총 있던 거를 챙기니까 아버지가 너 살려고 달아나면서 총을 왜 챙기냐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걸 가지고 누굴 쏘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마지막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자기한테 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기억이 나고. 큰형님께서. 네, 제일 큰 형이 그래서. 큰형님께서는 잘 무사하셨죠? 예, 그러면 다 같이 달아났으니까 뭐 괜찮았죠 다. 예, 가족 전부가 7남매하고 아버지 어머니 모두 함께 달아났으니까 뭐 좋은 경험을 했고. 근데 그 선친이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도 굉장히 무력하게 하는 게 틀림없이 이건 전쟁은 나고 전쟁이 나면 지는 건 뻔하고 도움을 구할 때라는 거는 미국밖에 없고 이제 그 전에 소련의 영향을 막던 거는 일본이었는데 그거를 일본은 완전히 망해버렸으니까 뭐 아무 저것도 없고 미국밖에는 없는데 미국은 완전히 뭐 공중에서 농담이라고. 근데 그 전에 보면요 중국 혁명이 49년에 끝나잖아요. 그때부터 영국 외무성은 스탈린이 한반도 전쟁을 할 거다 하고 그걸 여러 차례 경고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책에 나와 있어요. 영국 외무상이 1950년 1월에 전쟁 나기 6개월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전쟁 날 거다. 전쟁이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전쟁을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근데 영국도 뭐 국력이 무슨 한국까지 돌볼 국력이 아니었고 그러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미국 국무성한테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국무성이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해서 자신 있다. 그러고 자기는 자신이 너무 만만해가지고 자신이 감히 어떻게 북한이 자기네 자기네 관할 구역을 군사력으로 치겠는가 그러고 그런 생각을 하다 되게 당했죠. 그 한국전쟁 60주년 때인가 여기 있는 그 유엔군 사령부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 전쟁 돌아다 보는 저걸 할 때 잘 보고 기조연성을 해달라고 해서 그 유엔군 사령관이랑 다 앞에 앉아 있는데 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때 그렇게 한국전쟁 났을 때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듣고 모른 척하고 있는데 전쟁이 어땠냐. 전쟁 때 소련 위성국 중에서도 3등급 군대한테 미군이 그렇게 형편없이 패해가지고 사단장이 포로가 되고 그러고 부사단장은 전투 중에 전사했어요. 그리고 그냥 계속 엄청난 패전이었어요. 패전을 하고 그걸 당하고 어떻게 인천 그냥 기적적으로 성공해가지고 전세를 뒤집었는데 그때 근데가 군인이 아니라 이렇게 그 준비 안 된 전쟁에다가 군인을 함부로 투입을 한 훈련도 안 돼가지고 일본에서 놀고 먹고 기생집이나 다니는 군인들 하루아침에 갑자기 총 들어가지고 한국에 출병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 되풀이하지 않냐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좋은 표정들이 아니더라고. 당연히. 또 궁금한 게 이제 그 재헌의 의원 시절에 지주에 다니면서도 농지개혁에 찬성을 하신 거잖아요. 왜 그랬나 이것도 궁금했는데 아까 또 말씀해서 농지개혁을 하지 않으면 산업화가 안 되고 산업화가 안 되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영국에서의 경험 이게 이제 그런 동의하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이제 50년대로 가면 이 민주당에서 나중에 55년에 민주당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아마 정치를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최초의 계파가 생긴 게 뭐냐면 죽산조봉암을 민주당에 껴줄 거냐 말 거냐. 그걸 가지고 자유민주파와 민주대동파 이렇게 두 개의 계파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산을 껴주는 걸 반대한 게 대표적인 게 조병호, 장면. 이런 분들은 죽산이 들어오면 안 된다. 왜냐면 자기랑 연배가 비슷하니까 죽산이 들어오면 경쟁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죽산을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는 안 된다는 거 같고, 신익희나 김성수 선생 같은 분은 죽산 정도로 왜 우리가 같이 못 가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두 개의 대파가 최초로 생겼는데 아마 당대에 백범 선생은 국회의원이 아니셔서 별로 입장을 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으시죠? 선치는요, 그 사회당 하는 사람들하고 친했어요. 양일동? 양일동 씨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골프도 늘 같이 하고, 그러고, 그 양일동 씨가 한번 같이 이렇게 모였었는데, 양일동 씨가 민주사회당을 새로 만들자고, 자기는 그걸 많이 만들었거든요. 양일동 씨가. 그 기억이 나요. 양일동 씨가 나한테 골프 스윙을 항아리 속에서 몸을 돌리는 식으로 하라고 그런 코치를 해주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항아리 속에서 몸을 돌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한꺼번에 돌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양이 뚱뚱하고, 그리고 배도 이렇게 나오고. 양일동 씨가 선친을 여러 차례 저걸 하고, 신도성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은 결국 자유당으로 갔는데, 그분도 사회민주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선친하고 가까웠고. 근데 그 양일동 씨한테 선친이 하는 얘기가, 사회당을 따로 만들어가지고는 지금 아무 희망이 없다. 차라리 그 야당 쪽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그 안에 들어가지고 함께 하는 게 낫지 않냐. 그쪽으로 그 설득을 하는 게, 사회민주당이 따로 서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사회민주당하고 공산당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걸 구별 못하고, 정부 이승만도 그거를 구별을 못할 거다. 아마 구별을 안 하든지 못하든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야당에 들어가지고, 외국의 정당을 보면 영국의 보수당이라도 보수당 좌파도 있고 중도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노동당도 중도파, 좌파, 우파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당이라고 그래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에 들어가지고 세력을 합하고 집권을 하면 그 중에 일부 사회주의를 해야 하는 부서는 또 사회주의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냐. 보사부나 뭐 이런 데 같은 데는 그런 얘기 한 기억은 있어요. 뭐 사회주의에 대해서 되게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큰 야당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당내 좌파 역할을 해라. 그게 오히려 집권했을 때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죽산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갖고 있었겠네요. 여기 2차 대전 이후에 그런 경우가 있죠. 버츠킬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버츠킬리즘이 뭐냐 하면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아주 강력했던 게 뭐냐 하면 역시 공산당이었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다 부서지잖아요. 전쟁을 치르면은 제일 저거 한 게 국가가 신뢰를 잃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럼 해준 게 뭐냐, 이렇게 그냥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나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전사하고 돈 다 쓰고 폐허가 되고 했는데, 니네들이 한 게 뭐냐 그러고, 그러니까 기존 질서가 엄청나게 부서지죠. 아프레게르라는 말이 있죠. 아프레게르, 게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우파 도덕 같은 게 떨어져요. 그리고 신앙은 뭐냐? 신앙도 하느님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독일 소설에 어떤 사람이 완전히 피난을 갔다가 가족은 다 죽고 많고 어떻게 엉망이 돼가지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냥 저게 다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노인이 강가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한탄을 하고. 그러니까 가서 자기도 한편이 없지만 노인이 하도 불쌍해서 가가지고 위로를 해줬는데 말을 잘 안 듣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하느님을 믿고 신앙을 다시 되찾고 그래야 그 새 생활을 시작하자. 그런데 그 노인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자기가 바로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거기 앉아서 자기도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라파가 그랬어요. 구라파가 완전히 다 부서지고 기존 도둑이. 그래가지고 영국 내부에서도 어떤 쪽은 이제 크게 세 파로 갈려요. 하나는 공산당이 굉장히 강해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라고, 완전히 보수 처칠 같이
제국을 다시 건설해가지고 그런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세 번째는 이제 사회민주 계열로 어떻게 뭐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 스태포드 크립스라고 그 아주 이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치적인 식견은 좀 엉터리여가지고 친소 친미 양쪽에서 독립하자 구랍하는 그 영국이 선두가 되고 불란서 재건한 독일 뭐 나머지 국가들이 연합을 하고 제국에서 독립한 제3세계를 끌어들여 가지고 제3세계를 만들자. 제3 세력을 만들자 하나. 그래서 소련에도 붙어도 안 되고 미국에도 붙어도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엄청난 그게 그 논쟁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극복한 게 뭐냐 하면 그거 해도 안 돼. 스태포드 크립스 같은 사람은 그 캠브리지에 세인트 존스 칼레지 가면 크립스 빌딩이 있어요. 그 사람을 기념해가지고 큰 빌딩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분이고.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식견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유럽을 다 합치고 제3세계를 합쳐도 힘이 없어요. 진짜 힘이. 당신 굶어 죽고 그래야 하는데 굶는 판에 무슨 힘이 있나. 결국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거를 타파한 게 뭐냐면 버츠켈리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버츠켈리즘이 뭐냐면 보수당의 중도파, 처칠 같은 이제 완전히 보수파, 그 다음에 혁신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혁신파의 선두가 있던 게 버틀러라는 사람이었어요. 버틀러가 있었고 노동당은 어떻게 있냐 하면 거기도 중도파 있고 개혁파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알짜배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장하는 패가 있고 그런데 결국은 어떤 식으로 그걸 위기를 극복했냐 하면 보수당의 혁신파 버틀러하고 노동당의 또 좀 보수파, 좀 중도파인 게이츠케라고 서로 당을 새로 만든 건 아니면서도 둘이 이렇게 서로 말하자면 비공식 연립을 만들어 가지고 위기를 극복했어요. 대전 이후에. 그거를 버츠켈리즘이라고 불러요. 로드 버틀러하고 게이츠케하고의 그 협력을. 그러니까 같은 당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당 내부에서도 자유롭게 뭐 이걸 하면은 뭐 이건 역적이다 수박이다 뭐 이러지 말고 같은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신축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다고 당을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지난 당을 부신 것도 아니고 그런 비공식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 버츠켈리즘으로 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보면 처칠 같은 사람은 완전히 반동적이고 인도 독립에도 반대를 했으니까 자기는 제국을 포기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처칠은. 그러니까 전쟁 때 전쟁을 지휘하기는 좋은 지도자지만 전후에 완전히 바뀐 세상에서도 완전히 또 옛날 것만 고집한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효용이 있을 때가 있고 뭐 전혀 없을 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회당은 또 따로 만들 필요가 있나? 꼭 그걸 따로 만들고 그러지 않아도 당에 들어가지고 사회민주적인 정책을 주장할 수도 있지 않아요. 선친 생각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생각에. 그 기억에 남는 좀 주요 정책, 박경희 장관을 하시면서 하려고 했던 거. 예. 그게 아마 구파 신파 사이의 타협 저거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몇 분은 구파였어요, 신파였어요? 선친은 자기 전문 분야를 외교 쪽으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외교는 정일영 선생이, 예. 근데 또 정일영 선생 아들이 지난번에 북콘서트 할 때, 그때 와서 연설을 하고 그랬죠. 근데 그거 몇 개월 안 했어요. 그게 부서져가지고, 구파, 신파, 연합 그게 깨져가지고, 근데 그거를 안 깨지고 유지할 수 있는 저게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때 한 게 저거였죠. 그러니까 잠재 시력을 없애려면 인구를 줄이는 방법 그거였다. 근데 나중에 많이 후회를 했어요. 그거 안 했어야 하는 건데 참 잘못했다. 근데 그때로는 워낙 그게 또 시급했거든요. 인구가 많으니까 경제 성장을 조금 해도 그걸 금세 인구수가 그 경제 성장의 그 효과를 잡아먹어 버리니까. 그때는 워낙 다산화된 시대였으니까 다금 10명 막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산화 제한을 좀 해야 된다고. 민주당이 저걸 못 하더라고. 전에
민주국민당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그 상해에서 귀국한 사람들, 신익희 이쪽도 한민당계가 합해가지고 민주국민당을 만들고도 잘 지냈는데, 그리고 선친 얘기에 의하면 선친이 아마 한번 그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아오셨어요. 부산 피난 시절인데, 그때는 이제 이승만 박사가 임기가 끝나고 당연히 국회에서 차기 대통령을 선거하리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승만 박사를 잘못 판단했지. 그리고 이승만 박사 그렇게 쉽게 물러날 분이 아닌데, 아무튼 그때 와가지고 아마 그 선친이 그때 역할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어디서 아마 정치사에 안 나올 건데, 그 당의 중진들, 이 송도라고 저게 있는데 해변가, 거기서 저녁을 같이 했는데, 그때 신익희, 이제 중요한 게 상해에서 돌아온 임정파 우두머리가 저거고, 이쪽은 이제 김성수 인천인데, 그때 저걸 하다가, 만찬장에서 딱 선언을 했대요. 신익희 씨가 뭐라고 했냐면, 해공이 차기 대통령은 인천이다. 그리고 자기는 차차기를 생각하겠다.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하겠다 하고 저걸 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딱 저게 정리가 됐었죠. 근데 선친이 그때 아마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이 평소에 자기 정치 활동 얘기를 안 하는데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로 정리가 참 잘 됐다 생각했는데, 엿장수 맘대로 이승만 박사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직선제로 바꿔버렸잖아요. 직선제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으로는 직선제 나가고. 그게 다 합가가 됐지만 아무튼 그때 보면은 그 직선제를 안 했으면 인천이 이대로 통일이 됐어요. 그 지도급끼리 타협으로 선친이 아마 역할을 양쪽하고 다 친했거든요. 이제 상해 임정 때는 신익희하고 친하고 그때 임정 때 같이 있었고, 동경 유학을 같이 했더라고. 같은 하숙방에서 잤더라고. 그 다음에 인천하고는 또 여기서 친하게 지내고 동아일보 그런 걸로 친하게 지내고 그랬으니까 그 사이 역할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역할을 뭘 했다 하는 얘기는 안 하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더라고. 그걸로 이제 당내 저게 됐다. 차기 집권 구도가 됐다. 그리고 잘했는데, 그냥 그 다음에는 꼭 이승만 박사한테 다 짚혀가가지고 그 다음에 한두 달 집에를 못 들어오셨어요. 어디 피해서 달아나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지금 보면 그런 게 불가능하죠. 그게 참 어렵죠. 그리고 이 백봉 선생하고 이 경력이 비슷한 분이 있어요. 윤보선 대통령. 좀 그래요. 윤보선 대통령도 상해 임시정부 때 있었고. 임시정에 계셨나요? 상해를 들렸다가 그다음에 영국으로 이어를 갔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에딘바라. 여러모로 스토리가 비슷한데 윤보선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땠나요? 별로 아마 윤보선 대통령은 박정희 체제에 굉장히 반발이 컸고, 선친은 어떤 면에서 박정희를 평가했어요. 좀 개인적으로는 싫어했는데, 여기 사진이 있나? 셋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중간에 박정희 있고, 다른 쪽에 선친이 있고, 이쪽에 이효상 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박정희는 이렇게 앞을 보고 있고, 이효상은 박정희를 바라보고 있고, 선친은 딴 데를 바라보고 있고 하는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싫어했어요. 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그랬는데, 추진하는 일은 그거는 다 괜찮은 거다. 산업화 위해서는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추진력 같은 그거는 평가했어요. 그리고 한일 교류 협약도 해요. 그거 아니면 나올 데가 없다. 어디서 돈도 나올 데가 없고, 기술도 또 산업화에 중요한 게 어디 나올 데가 없다. 그러는 저게 있었어. 그런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박정희를 저걸 했어요. 승인을 했어요. 잘 한다. 근데 사람은 참 잘못된 사람이다. 근데 또 그런 노선이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게 김대중이에요. 김대중도 한일회담에 대해서 조건부 찬성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전 파병에 대해서도
예. 또 본인이 베트남까지 맞았어요, 가서 맞았어요. 같이 또 이렇게 그, 격려를 예, 해주고 유연했어요, 김대중도. 원칙적인 반대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어땠는지 왜냐면 같은 시기에 또 정치를 예. 같이 묵혀주고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장면 쪽, 신파였고, 선치는 구파 쪽이요. 김영삼 쪽이, 김영삼은 구파 쪽이에요. 그때는 지역적으로 갈린 게 아니라 호남 쪽인데 오히려 장면 쪽에 가 있었고, 김영삼은 영남인데 오히려 구파 쪽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집에는 세배 때 뭐 이럴 때는 왔었어요. 김대중이 DJ가, 예. DJ는 기억을 못 하는데 나는 그 집에 왔을 때 기억이 나요. 세배 같은 거는, 신파, 구파 나눴지만 뭐 서로 이렇게 원수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고, 그래도 많이 싸웠죠. 사실은 신파, 구파 그게 협력이 잘 됐더라면 5.16 같은 게 안 갈 수도 있었죠. 근데 그게 싸우고 그게 저게 안 되니까. 그 영국의 보수당 노동당은 이념 정당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 내부를 들여다보면 일사불란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블레어가, 토니 블레어 아시잖아요. 토니 블레어가 오래 집권했잖아요. 토니 블레어는 우파 쪽이에요. 굉장히 우파고 노동조합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예. 근데 이제 당에 보면은 강성 노조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토니 블레어를 거의 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당을 부시거나 뭐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도 토니 블레어가 지도자가 돼야 계속 노동당이 집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니 블레어가 세상이 바뀌니까 노동조합만 가지고는 도저히 노동당은 집권 못한다. 그러는 경우에 이제 토니 블레어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당 강력 전부 뜯어고치고 그래서 십몇 년을 집권을 했죠, 노동당이. 블레어 때문에. 근데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그 이라크 그 전쟁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시의 풀들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면서. 근데 이제 자기는 실리를 노렸겠죠. 그러니까 이라크를 평정할 거다. 평정을 하면 석유 이권 같은 거 또 재건할 때에 영국이 거기에 끼어들면 뭐 거기서 실익을 챙길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했겠는데 그 계산대로 정치가 되는 법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말입니다. 지금 거의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예.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이제 윤 교수가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사실. 별로.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서 그러니까 정치를 그만두신 이후 67년 이후에는 주로 어떤? 그러면 뭐 저걸 안 하셨어요. 다른 활동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정치를 뭐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게 아니라 그게 그 한일 협력 그게 아주 결정적이었죠. 그것도 이해가 가요. 당에서 전력을 당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혼자서 네. 근데 그때 만일 그거 안 했으면 우리 제철 같은 건 전혀 없어요. 그 돈이라도 그렇지만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그 돈도 그때 몇 년 전에 포철 갔는데 보니까 그 돈 아니면 불가능했더라고.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뭐 몇억 불인데 2억 불인가 3억 불인가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돈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없어요. 도저히 구할 수 없으니까 그 박태준 씨가 박정희를 찾아가가지고 그 한일 뭐 협력 자금 2억 불을 저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용도를 바꿨더라고. 용도를 바꿔서 포철한테 지원하니까 그거 가지고 포철을 만들었더라고.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않으면 뭐 정치라는 건 그래야 하잖아요. 현실적인 뭐 옛날 생각만 하고 그랬다가 돈도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산업화를 하겠어요. 그것도 기술이 뭐가 있나. 일본 기술 가지고 사실은 했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백봉신사상. 예. 이 백봉신사상이라는 게 만들어진 계기는 뭐예요? 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돌아가셨을 때에 이게 정치적으로는 많이 불우했는데 정부에서 이제 국민장으로 했죠. 그때 국민장에 사무국장이 하는 게 이종찬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 아마 상해 임정 그것 때문에 그랬나. 이종찬이 그때 종로구 국회의원이었는데 우리 집이 종로구에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종찬을 알았죠. 근데 그 이종찬이 그걸 했는데 국민장 이제 저기 끝이 뭐 잘 되고 본인은
저 국립묘지 가는 걸 꺼렸어요. 그 가는 거를. 근데 그래도 저 주변에서 막 권해가지고 그렇죠. 잘했죠. 그쪽에 아니었으면 지금 현충원에 계신 거죠? 지금 저 국립묘지 있죠. 근데 그때게 이제 그 몇 사람이 박건상 씨라고 아세요? 네, 박건상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이만섭 뭐 네.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저 전북 이제 대표로 소석 이철승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백봉 저걸 해야 할 텐데 기념사업회를 뭘 해야 하는데 뭘로 했으면 좋겠냐 그랬는데 아이디어 나온 게 신사였으니까 신사상을 하자 그러고 근데 이만섭 씨가 무슨 신사냐 깡패상을 하자 그러고 근데 사실 영국도 원래가 신사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거친 그 해적질하고 뭐 그러는 그렇죠. 예 그리고 저 전쟁을 하면 거의 지는 법이 없었어요. 그 스페인하고 전쟁 아르마다라고 그때 당시 세계의 제일 그 강력한 해군인데 그것도 가서 저기 깨버리고 그러고 나폴레온도 깨고 그러고 제일 또 위협이 루이 14세였어요. 루이 14세가 패권이었잖아요. 근데 영국은 계속 대륙에 패권이 못 나게 해야 해요. 대륙에 패권자가 나오면 영국은 위험하니까. 그 루이 14세 때 그 루이 14세 군대를 부신 게 처칠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존 처칠, 예, 말버러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존 처칠이 루이 14세 군에서 장교 역할을 했어요. 거기에서 종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잘 알아요. 알아가지고는 그 처칠이 말버러공 저것도 있죠. 담배도 말버러공의 출정이라고 하는 노래도 피아노 저것도 있어요. 전쟁하고. 그래서 저걸로 귀족이 됐어요. 듀크 오브 말버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처칠은 근데 자기를 안 받았어요. 왜냐면 자기를 받으면 정치인이 못 돼요. 상원에 나가 있지. 그랬으니까 일생을 하원에서 보냈어요. 그 파워가 있는 데서. 실권은 하원에 있으니까. 근데 처치 윈스턴 같은 사람이 후보죠. 그 집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루이 14세 그거를 깬 거는 거기 종군했던 처칠의 증조 할아버지였어요. 그 다음에 나폴레온도 깨고 아무튼 어떻게 해가지고 히틀러도 깨고 그래서 아무튼 영국이 싸움을 잘해. 그래, 싸움을 잘하는 근데 역사상에 그것만 일생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나폴레온이 영국을 딱 침범해야겠는데 해군이 무서워가지고 연합 함대를 만들었어요. 빌르네브라고 제독이 저걸 했는데 영국 넬슨이 지휘한 해군의 3배쯤 돼요. 수가 그렇게 많은데 이상하게 넬슨은 싸움을 하려고 자꾸 덤비고 빌르네브는 싸움을 피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마지막 해전에서 트라팔가에서 잡혔어요. 넬슨한테 잡혀가지고 대패를 했는데 어째서 빌르네브가 졌냐 몰라요. 아무도. 전함 대포 이런 게 다 빌르네브가 우세한데 근데 유일한 답이 뭐냐 하면은 영국 해군은 막 싸우려고 그러고 이놈들은 싸움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피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근데 영국 해군은 또 싸우면서 적의 함선을 납포를 하면 똑같이 놀아줘요. 선장은 몇 분의 몇을 갖고 저거는 대포선은 너무 몇 분의 몇을 갖고 이게 규칙이 딱 정해져 가지고 저걸 하나 납포하면은 굉장히 큰 돈이래요. 그거 공골고루 나눠줘요. 그러니까 하층민 출신의 수병들은 어떻게든지 싸움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고 신분 상승도 하려고 싸우려고 그러고 이놈들은 싸우면 뭐 손해나니까 싸울 게 없으니까 자꾸 달아나고 뭐 그래서 어떻게 됐든 영국 의회에 들어가면 테피스트리로 카페트로 그림을 그린 게 2개 붙였어요. 이쪽 하나 붙어 있고 이쪽 하나는 뭐냐면 트라팔가 해전 또 하나는 워털루 전쟁. 그래서 불란서 대표가 오면 그걸 가린대요. 둘 다. 그러니까 신사도를 해가지고 좀 덜 거칠게 그렇게 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서 신사상은 그래가지고 됐는데 이제 저거 했던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근데 처음 신사로 뽑힌 게 김근태였는데 소석 선생이 맹렬하게 반대했어요. 김근태는 너무 좌익이다 그러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개입을 해서 근데 우리는 투표를 하고
투표 과정이 공정하게 됐는가 하는 것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상을 누구한테 줄까 하는 건 개입하면 안 된다. 누가 상은 어떻게 결정돼요? 그 상을요, 기자들. 예, 기자들이 투표를 했어, 처음에. 아, 국회 기출입 기자들이 투표로. 지금은 저기 사무처 직원도 하고 네. 국회의원들도 투표를 해요. 지금은 넓혔어요. 저 선거구를 넓혔어요. 후보 추천만 이사회에서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아니요. 실제로 수상자는 투표를 결정해요. 투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 결과 그대로 해요. 그 지난번에 저 2번 이재명이 뽑혔어요. 근데 그때도 이사회 쪽에서 좀 반대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막 쌍소리 막 하고 그러는데 신사냐. 그래서 역시 뽑힌 거는 그렇게 뽑힌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2번 받았어요. 이재명. 아, 이재명 대통령도 신사상을 받았군요. 그거 안 줄 수가 없죠. 뭐 그렇게 나왔는데. 예. 그럼 이준석 의원이 받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준석은 어떻게 초선인데 받았어요. 그것도 저랬어요. 이준석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사방에다 막 자기 저거 받았다. 근데 어째 그것도 투표 결과 뽑혔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투표하고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투표해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근데 이제 저 기자들은 조금 적게 주고 사무처 직원들은 조금 더 주고 국회의원들은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피어 그룹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동료들. 그 옛날에 미국에서 교수를 할 때 보면 1년마다 교수 평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저 출판물 뭐 이런 것도 성적이 있고 저 학생들 평가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점을 두는 건 같은 과외 교수들 평가를 제일 저걸 주더라고. 피어 그룹 동료들 평가를 제일 점수를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잘 투표를 안 해요. 아, 투표 자체를 잘 안 해요. 근데 소수만 해요. 소수만. 근데 국회의원들이 좀 투표를 더 해야 하는데 별로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더욱더 많이 그럴 겁니다. 더 많이 투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윤 교수님이 뭐 다 해가지고 사실은 할 말도 없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로 윤 교수님이 마치겠습니다. 준비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